세계적인 금리가 우리 경제에 조만간 덮쳐올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더블딥이 올 수가 있어요. 경제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한 2,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일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가 최적기, 가장 바닥일 때예요. 저는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이고요.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경제병리학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이곳저곳 불려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융위기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경제 내 유동성을 수축시켜서 발발을 시키잖아요. 유동성이 수축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그 영향을 받죠. 수요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금융위기가 덮친다면 부동산 시장에 더블딥이 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의 부동산 시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광기, 패닉, 붕괴 과정을 거쳐요. 일반적으로 광기는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패닉과 붕괴는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장기 정체기가 오는데 이거는 한 5, 6년간 지속이 됩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2018, 19, 20 그때 초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 패닉이 왔죠. 영끌족들 그때 심각했죠. 급매물 막 쌓이고 그랬죠. 그 다음에 2022년에 붕괴가 왔어요. 급매물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2023년도부터는 장기 정책에 들어갔어요. 이 장기 정책에는 5, 6년 정도 지속이 되니까 23, 24 앞으로 3, 4년 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부동산 시황은 이렇게 장기 주기를 보고 판단하셔야 투자에 큰 실수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장기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기 정책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잠시 올라가요. 근데 장기 정책이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다시 하락해요. 그래서 장기 정책에는 작은 등락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래도 크게 오르지는 못해요. 전고점까지 가지는 못해요.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자기 집을 사서 살겠다 그러면 하셔도 상관없어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게 세계적인 금리가 우리 경제에 조만간 덮쳐올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더블딥이 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가격은 더 떨어지죠. 우리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경기는 상승으로 돌아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상승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도 거기에 따라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해서 가격이 상승해요. 우리 환율이 최소한도 한 1, 2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보시고 그때 타임을 잡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2, 3년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한 2,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일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가 최적기, 가장 바닥일 때예요.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 팔면 큰 돈 벌죠. 내가 살더라도 재산 늘릴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금리가 터지게 되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붕괴 직전까지 갈 거 아니에요. 가격 폭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좋은 기회가 와요. 경제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19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경제적인 고통이 컸잖아요. 근데 98년 상반기까지는 투자자들 대체적으로 큰 손실을 봤죠. 거의 다 잃었죠. 근데 98년 이후에 투자했던 분들은 투자 수익률이 수십 배 혹은 수백 배까지 간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축적한 재산으로 대형 금융회사를 차려서 지금 잘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앞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 고통이 크더라도 현금 보유비율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또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큰 손실을 보셨더라도 앞으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고 그 규모도 대규모인데 그렇다면 그만큼 외환이 국내에 유입되니까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자꾸 정책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면 올릴수록 경제난은 심화돼요. 경제난이 심화되면 정책의 힘이 약해져요. 정책의 힘이 약해지면 시장의 힘이 다시 강해져요. 그러면 환율은 시장의 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금융기관들 또 개인들 미국에 투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 투자가 국내 주식 투자보다 2배나 많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국민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위해서. 미국에 투자하면 달러가 강세니까
환차익도 노릴 수 있고 투자 수익도 높잖아요. 우리 금융기관들 큰돈 벌었다는 얘기들 흔히 하잖아요. 근데 장차 시장에 의미해서 환율이 떨어져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미국에 투자해놓은 분들은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죠. 환율이 1,450원에서 1,000원대로 떨어지면 환차손만 45%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 환율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셔서 환차손 대비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경기가 살아나고 우리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우리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금 투자, 비트코인 투자 지금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금 가격은 이미 천장을 뚫었어요.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를 흔히 해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 가격이 폭등하게 돼요. 근데 금 가격은 주식보다 훨씬 더 등락폭이 커요. 1980년대 초에는 온수당 800달러까지 올라갔다 순식간에 300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2800달러까지 갔다가 300달러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금이 안전자산인가요? 아니에요. 투기 상품이에요. 그래서 금 가격도 그 장기 주기를 보시고 투자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비트코인 투자는 제발 하시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 전문가들 그래요. 법정 앞에 곧 대체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법정 앞에를 대체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상품들 상품 가격 매 시간 바꿔들어야 돼요. 그만큼 등락폭이 크잖아요. 비트코인 수천 달러 갔다가 수십 달러로 떨어진 적 있잖아요. 최근에도 10만 달러 넘었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만큼 등락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등락이 큰 가상화폐가 법정 화폐를 대체하면 경제는 결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화폐 절대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해서도 안 돼요. 저는 가상화폐를 도박 코인이라고 봐요. 도박장에서는 도박 코인이 가치가 있죠. 근데 도박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훨씬 더 강해요. 완전히 파산하고도 그 중독을 못 끊는 게 도박이에요.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큰 이익을 남기시더라도 언젠가는 그 중독에 빠져서 전 재산을 잃고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 제발 하시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금융위기든 경제공황이든 국가 경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이게 기업들,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기울여야죠. 근데 금융위기나 경제공황이 장기간 지속된 사례는 대공황 때 하나뿐이에요. 대공황 때는 정책 대응이 모두 다 실패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정책 대응 수단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심지어는 선제적인 정책 수단까지 동원을 하고 금융위기, 경제공황이 안 터지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공황 같은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경제는 금방 다시 살아나곤 했어요. 금리가 터지고 경제공황이 와도 경제가 살아나곤 했었던 게 지금까지 역사적 사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투자 기회가 오겠죠. 일반적인 투자 기회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투자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금 보유를 많이 해놔야 돼요. 현금 보유 비율이 지금보다 2배, 3배 높아야 돼. 그러면 그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금융이나 경제 공황이 터지면 극심한 경제난이 일어나요. 그러면 개인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에는 진통제도 없고 마취제도 없어요.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견뎌내면 금방 좋은 기회가 온다니까요. 경제는 어떻게든 살아나요. 경제 위기의 성격이 서로 많이 달라요. 1997년 말에 터졌던 경제 위기는 이게 전형적인 외환위기예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외환 보유가가 고갈되고 환율은 폭등하면서 터졌던 게 당시의 위기예요. 근데 2008년도에 터졌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형적인 금융위기예요. 이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이 붕괴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터져요. 그런 전형적인 금융위기였어요. 최근에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이것도 전형적인 금융위기예요. 다만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금융위기 진행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많이 확보해 있고 지금은 금융위기가 물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가라앉히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대중적인 정책 대응이 자칫 금융위기라는 급성질환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만성질환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급성질환은 고통은 크지만 대신 단기간에 치료해낼 수 있어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심지어는 10여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치료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
끌어올리고 비로소 진정시켰어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4%대여도 높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21.5%까지 올라갔을 때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터질지도 모를 금융위기는 그만큼 심각해요. 그래서 앞에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제어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소비형 제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재산형 제어가 있어요. 이 재산형 제어들이 금융위기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 재산형 제어라는 것은 최소한도 5, 6년은 소득을 축적해야 수요가 일어나요. 그동안은 가격이 못 올라요. 수요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다른 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해요.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 2, 3년 더 저축해야 수요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빚을 내서 수요에 가담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미로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갔다는 걸 얘기해요. 미래 수요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수요는 배가 되고 가격은 더 폭등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광기를 일으키는 경제 원리예요. 근데 이 광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수요가 시간이 더 올라왔으니까 수요가 사라진 때가 닥치잖아요. 공동화된 때가 닥치면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고 거래량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큰 빚을 내서 매입했던 사람들은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패닉에 빠지게 되면 그 부담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매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거래량도 축소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거래량이 축소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져요. 주식이나 부동산도 통화의 기본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준통화예요. 이렇게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 피가 갑자기 줄어들면 생명을 잃잖아요. 경제 활동도 수축이 돼요. 그러면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붕괴를 일으키는 경제 원리예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느 시기에 금리가 터질 것인지, 그게 어떤 결말을 낼지도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힘으로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환율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1998년 이래 지금까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예요.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우리 경상수지는 무려 9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어요. 이 얘기는 외환의 수요보다 공급이 990억 달러나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올랐을까요? 당연히 우리 정부가 환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환율이 급등을 한 거는 중대한 변화잖아요. 그러면 경제에 그만큼 큰 영향을 끼쳐요. 우리 정부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는 호전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인 나라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물론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증가합니다. 경제에 그렇게 가르쳐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더 많아진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만성적인 흑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환율이 올랐으니까 달러 베이스 수출액은 줄어요. 둘째는 환율이 오르잖아요. 해외 바이어가 즉각 수출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우리 수출업체는 그 요구에 응해요. 그래서 수출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우리 기업들은 수출 가격을 스스로 깎아서 수출 물량을 더 늘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풀코스트 경제 원리라고 그러죠. 우리 수출품들 전부 다 명품이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각종 전자제품들 세계적인 명품이잖아요.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농산물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3배, 4배에 팔려요. 심지어 10배 이상에 팔리는 우리 농산물도 있어요. 이런 명품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반드시 줄어요. 그래서 우리 수출은 환율이 오를 때 줄어들어요. 반면에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출은 증가해요. 근데 우리 정책당국 이걸 몰라요. 외면하고 있어요. 저는 좀 이상해요, 그게.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2번 있었어요. 198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 두 차례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니까 환율이 시장에 의미해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만 말씀드리자면 2001년 말에 1326원이었던 환율이 2007년 10월 달에는 이게 899원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수출은 무려 2.5배가 증가를 하고 연평균 증가율도 17%에 달해요.
이 연평균 증가율은 예년에 서너 배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론보다는 현실적인 사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이론이 틀렸잖아요. 그럼 이론을 폐기해야죠. 근데 우리 정부는 자꾸만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도 호전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수출은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국민 사기극이에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매출 총액은 GDP의 약 3배 이상 더 커요. 그렇다면 기준을 일치시켜봐요. 그러면 우리 수출은 GDP의 10%밖에 안 돼요. 환율이 올라도 설령 급증을 하더라도 GDP의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오르면 내수는 당연히 수축이 돼요. 우리 지금 주요 자원들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중간재 시설자도 많이 수입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경기는 하강하는 거예요. 반대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이익이 급증을 해요. 왜냐하면 주요 자원들 다 중간재들 다 시설자들 모두 값싸게 사올 수 있으니까 이게 이익이 급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 고용, 투자가 늘어나요. 그럼 경기가 호전돼요. 근데 우리 정부는 자꾸 이 현실을 외면하고 경기 이론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환율이 매년 한 10%씩 점진적으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환율은 900원 아래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과거에 우리 환율 9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도 여전히 경상수지는 흑자였고 또 수출도 급증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900원 아래로 떨어져도 우리 수출은 호조를 보일 것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봐도 무방을 해요. 지금 적정 수준이 최소한도 1,000원 아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환율 1,400원 넘어 있잖아요. 1,450원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공격적인 환율 방어 정책을 펼쳐서 거기까지 끌어올려놓은 거예요. 또 환율이 그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2, 3개월 후에 외환이 필요한 사람들도 더 오르기 전에 외환을 미리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미래소가 현재소가 합쳐지면서 수요가 배가 되니까 시장의 힘에서 환율이 폭등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게 정부가 자칫 방심하면 폭락하는 수가 생겨요. 이런 일이 세계사에 제법 많이 있었어요. 1930년대 프랑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고환율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건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그렇다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우리 경제는 금방 좋아져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수출은 오히려 증가해요. 경상수지 흑자도 더 커져요. 그리고 성장도 높아져요.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경기가 호전될 거로 보면 그거 틀림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다른 효과도 있어요. 뭐냐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국제금융자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환율이 1,450원인데 이게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1억 달러를 가져오면 1,450억 원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걸로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근데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졌다고 봐봐요. 그러면 거의 1억 5천만 달러를 회수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환차익이 생긴다면 국제금융자본들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에 무조건 투자하는 거죠. 지금 국내 금융자본도 강달러인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노릴 수 있으니까, 그럼 미국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이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이익이 커지니까 지금 많이 미국으로 이탈했잖아요. 이 국내 금융자본도 다 돌아와요. 금융자본이 국내에 유입되게 되면 국내 유동성은 풍부해져서 경제활동을 촉진을 해요. 생산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침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식시장 금방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세계에서 가장 최악이잖아요. 주요 국가에서는 최악의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우리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 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도 살아나요. 이 두 가지 효과가 우리 경제를 살려낼 거예요. 저는 제발 그렇게 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어느 한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망하기 직전에 놓이잖아요. 그럼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국가의 경제난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힌 사례는 별로 없어요. 이를테면 한류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해서 갑자기 우리 한류를 전면 차단했잖아요. 우리 한류 업체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엔터 업체들 어떻게 했냐고.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 더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미국 시장 개척하고 중남미, 북미 시장들 개척해냈잖아요. 유럽 시장, 서남아시아 시장, 중동 시장,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해냈잖아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더 적극적으로 다른 문을 열기 때문에 경제난이 오면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금융위기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 전염병처럼 금방 전염이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래서 우리 경기에 덮쳐오면 그때는 우리 경제도 심각한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지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셨더라도 행동에 옮기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예측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행동을 옮겨요. 금융위기나 경제공학을 예측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제병리학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발간하는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금융위기, 경제공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 책을 발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측을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 책이 많이 팔면 저도 좋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 예측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경제생활, 투자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